네, 자, 이번에는 B형 1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심리학의 중요한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유발된 행동과 보상이 우연히 동시에 발생하여 학습되는 행동이다라고 했어요. 즉, 이것은 특별한 생각이나 어떤 대상 혹은 행동이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는 잘못된 신념이라는 거죠. 잘못된 신념을 가리키며 또 행동 및 그로 인한 강화 간에 생긴 우연한 연합에 기초한 학습 결과이다. 우연한 연합에 기초한 학습 결과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일단은 답은 미신 행동이죠. 미신 행동. 자, 실험에서 배식 장치가 작동할 때 동물이 한 행동은 무엇이든지 강화될 것인데, 예를 들면 머리를 까닥이거나 원을 돌거나 뒷발로 서는 등의 배식 장치가 작동한 순간의 한 행동 등은 우연히 조건화된 행동이었다. 다 우연히 조건화된 행동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우연학습 이론으로 쓰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이건 미신행동입니다. 미신행동. 오, 되게 굵네요. 예, 미신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잠깐 같이 보시면, 자, 미신행동. 어머, 이거. 자, 미신행동 볼까요? 자, 개념 다시 한번 볼게요. 특별한 생각이나 어떤 대상 혹은 행동이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행동 및 그로 인한 강화 간에 생긴 우연한 연합에 기초한 학습 결과라고 그랬어요. 우연한 연합에 기초한 학습 결과다. 그래서 자신의 반응이 실제로 특정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반응을 계속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에 따라서 배식 장치가 작동할 때, 우리 아까 그 앞에서도 봤던 내용인데, 어떤 이제 동물이 한 행동은 무엇이든지 강화가 될 것이고, 또 동물은 그 강화된 행동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머리를 까딱이거나 원을 돌거나 뒷발로 서는 등의 이런 배식 장치가 작동한 순간에 한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미신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이 먹이가 나온 원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에서 이 의례적인 행동은 미신적인 거다라고 해서 미신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셨던 선생님들은 이제 이게 우연한 연합 학습이다 뭐 이렇게 나와서 우연 학습 이론이라고 쓰신 분들이 조금 계셨네요.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근래 들어서는 또 교육학 쪽에서 늘어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또 범주도 또 있었던 부분이라 선생님들이 한 번씩은 다 훑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자, 2번 문항 보시겠습니다. 어머나. 자, 이번에는 이제 연설하는 중이 그 여학생의 담임교사가 전문상담 교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자문을. 그래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방어기제를 순서대로 쓰라고 한 거죠. 방어기제. 예, 방어기제도 또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 자, 같이 보실게요. 방어기제. 자, 연서는 집안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잘 다니던 학원도 못 가게 되고, 지난번에 중간고사에서는 성적이 떨어져서 무척 불안하고 초조했대요. 그래서 연서 아버지는 권고퇴직에 대한 비관으로 자주 폭음도 하시고,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폭행하시고, 집안의 물건들을 마구 던지는 일들이 잦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점점 미워하게 된 거예요, 연서가. 그래서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참는 중이었어요. 이거 뭐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참는 거. 예, 억제죠? 억제. 그래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져서 집중도 되지 않아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졌고, 또 갈수록 짜증도 늘어나면서 평소에 본인이 좀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술까지 마시게 된 거예요. 예. 이런 경우, 예, 많죠. 우리 학생 상담하다 보면은, 예. 그래서 이를 알게 된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게 됐고, 그러니까 연서가 화가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술을 마시게 되는 것도 다 아빠 탓이야.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이렇게 큰 소리로 아빠한테 대들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옆에서, 아유, 그렇게 순한 네가 이렇게, 뭐 착한 네가 이렇게 아빠에게 대들다니 다 내가 부족한 탓이다 라면서, 예, 통곡을 하시는 거죠. 자, 내가 술을 마시게 된 것도 다 아빠 탓이야. 이거는 뭐예요? 투사죠, 투사. 자, 그러면 순한 내가 이렇게 아빠에게 대들다니, 이 부분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건 엄마가 뭐 하신 거예요? 우리 게슈탈트 이론에서 얘기를 하자면 내사를 한 거죠, 내사. 예, 그래서 한번, 자, 이 영역에 대해서, 자, 억제하고 투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잠깐, 그러면 같이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아이고. 이게 민감해서. 자, 억제하고 투사였죠? 자, 여기에 제가 다른 방어 기제를 넣었는데 일단 억제하고 투사를 볼게요. 자, 억제는요. 의식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억누른 거죠? 예, 억누른 거예요. 억압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억압까지는 설명드릴게요. 자, 의식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억눌러서 비생산적이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런 문제, 경험, 감정 이런 거에 매몰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어떻게 의식을 딴 데로 주의를 돌리는 것. 예, 그게 억제죠, 억제. 억제. 아이고. 억제죠. 예. 자, 이번에 이제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잠깐 보시면 억압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억압 한번 보실까요? 자, 억압은요. 자, 혼란을 주는 생각과 감정을 현실적으로 다루는 대신에 무의식의 영역으로 추방하는 것. 예. 자, 그래서 부모나 형제에 대한 분노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충격적인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어 기제가 억압이다라고 해요. 자,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얘는 어디? 예, 의식적으로 생각과 느낌을 억누르는 거. 얘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보내는 거. 차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투사 볼게요. 투사. 우리 나왔었던 니은의 투사는요.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생각, 감정, 반응을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생각, 감정, 반응을 저 상대방에게 상대방 거라고 이제 지각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특성이 자신의 심리적 그 속성이 마치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믿고 행동해서 수용하기 싫은 어떤 소망이나 충동 이런 것들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결국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에서 가장 미숙하고 병적인 정신기제다라고 해서 망상과 환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다른 방어기제도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억제랑 투사입니다. 마저 조금 더 볼까요? 우리 방어기제에 대해서 그러면 본 김에 잠깐만요. 전치 볼까요? 전치는 뭐예요? 전치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위험한 사람이나 대상에게 표출하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돌려서 대리적으로 충족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뭐가 나왔어요? 아빠한테 이제 혼난 자녀가 적대감을 아빠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어디다 해요? 애매한 동생한테 막 화풀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강아지를 막 함부로 하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발로 차고 막 이런 거. 이거는 뭐다? 전치다. 그리고 취소는요. 이 취소는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상담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의처증 남편이 부인을 폭행한 후에 선물을 사주려고 하는 거라던가, 성적 학대로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의식적인 행위나 강박적 행동에 몰입함으로써 죄의식이나 더러운 느낌을 씻는 것. 그래서 우리 왜, 기출에서도 나왔었는데, 막 이렇게 씻어가지고 손 씻어서 막 병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다. 네. 자, 그 다음에 반동 형성. 반동 형성은요.
또 여전히 용납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정반대의 것으로 대치해서 과잉으로 보상하는 건데, 충동이 너무 부도덕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의식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 막는 거. 그래서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는 거지. 내가 싫어하는 친구에게 더 친절히 대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가면을 쓰고 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여기 나온 것처럼 친절하게 대하는 거. 우리 학생들 그런 경우 많아요. 그죠? 그다음에 전이 있죠. 전이 또. 우리 상담 과정에서 또 많이 일어나는 전이. 자,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느낌, 사고, 행동 유형이 현재 맺고 있는 상담자에게 투사되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내담자는 전이에서 나타나는 태도, 환상, 그리고 사랑, 미움, 분노 이런 감정의 다양한 원천들을 지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때로는 당사자들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전이 현상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가 그런 감정 유형의 원래 대상이지만 형제자매, 조부모, 교사, 의사 그리고 아동계의 영웅들도 다 전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역전이 있죠. 역전이. 이거는 또 상대적인 거죠. 우리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억압된 무의식적 갈등이나 동기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이제 상담자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 접근법, 통합적 접근법, 절충적 접근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번에는요. 마르샤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준기와 영표라는 남학생들의 정체성 상태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각 그 학생들의 정체성 상태를 위기와 전념의 유무에 따라서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또 중요하죠? 자, 볼게요. 준기 먼저 상담한 내용을 보면, 준기가 저는 이제 부모님의 뜻대로 약대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자, 부모님은 준기가 약사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럼 준기도 약사가 되고 싶니? 라고 이제 상담교사 물어보죠. 그랬더니 준기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제게 약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꼭 약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요. 그랬더니 상담교사가 그럼 준기는 약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다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구나 라고 이제 다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네 라고 대답했어요. 자, 다음에 보실게요. 영표. 이제 영표 상담한 내용을 보면요. 영표는 수업 시간에 주로 잠을 잔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네 하고 이제 영표가 대답을 하죠. 영표. 예. 그래서 상담교사가 선생님은 영표가 방과 후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데 말해줄 수 있겠니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친구들과 뭐 PC방 가기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도 종종 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뭐예요? 영표는 지금 고2네요. 고2면은 이제 진로를 그쵸. 한참 이제 이미 많이 거의 결정을 하고 막 매진할 때인데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냥 이것저것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돈 떨어지면 잠깐 하는 거예요. 그때 상담교사가 친구들과 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영표가 걱정이 되네. 그리고 선생님은 영표가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구나.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지금처럼 친구들과 노는 게 좋대요. 예,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마르샤의 이론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자, 정체성 상태에 대해서 예. 자, 마르샤의 정체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샤의 정체감 4가지. 이걸 먼저 아셔야죠. 잠깐만요. 잘 보이네요. 엄청 크게. 엄청 크게 잘 보이죠? 자, 정체감 상태 4가지예요. 정체감 유실 있고요. 혼란 있고요. 유예, 획득이 있어요. 자, 정체감 유실, 혼란, 혼미라고도 하죠? 예, 그 다음에 유예 있고요. 획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체감의 유무 얘기했죠? 자, 부모님의 요구에, 유실 같은 경우에 뭐예요? 부모님의 요구에 순응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다른 상태의 학생들에 비해서 부모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 처음에 우리 나왔었던 준기잖아요. 준기, 그죠? 예, 약대 가겠다고 부모님하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래서 그 중요한 삶의 결정에 있어서 더 가까이 가족들을 참여시키고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해 보지도 않은 채 정체감에 전념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위기 경험은 있다 없다? 없다. 전념한 적은 있죠. 얘 열심히 약대 가기 위해서 공부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체감 혼란 볼까요? 자아에 대해서 안정되고 종합적인 견해를 갖는데 실패한 상태다. 그래서 이 범죄에 속한 청소년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고 뭐 직업이나 이념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자, 여기 위기 경험이 당연히 없고 전념한 적도 없어요. 여기 주인공이네요. 또 영표죠? 예, 영표가 여기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정체감 유해 보시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역할도 시도를 해요. 때로는 좌충우돌도 해요. 이렇게 위기 경험은 있어요. 하지만 전념한 적은 없어요. 위기 경험은 있으나 이게 위기 경험은 있고 전념한 적은 없다. 정체감 유예. 자, 마지막은 뭐예요? 예, 정체감 획득 상태인데 자, 위기를 경험했고 또 부모님의 의견에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부모에게 더 비판적이고 부모의 희망에 맞추어 사는 것에 신경을 덜 쓰고,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 가족들보다는 자기의 내부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주관성이 확실한 거잖아요. 예, 위기 경험, 전념한 적 모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걸 추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서 보면은요, 이제 답안을 같이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마르샤 이론을 바탕으로 준기와 영표의 정체성 상태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아까 했었던 것처럼 네, 준기는 뭐예요? 정체성 유실이죠? 예, 유실. 그 다음에 영표는 혼란이잖아요. 그죠? 정체성 혼란. 자, 두 학생의 정체성 상태를 위기와 전념의 유무에 따라 설명하면 어때요? 준기는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가치를, 부모 세대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전념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에서 준기는 약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고민이라던가 의심을 안 한 거죠. 부모의 뜻에 따라서 약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약대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 영표는 어때요? 영표는 위기 경험은 없고 전념한 적 역시 없죠. 예, 위기 경험도 없고 전념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례에서 보면 영표가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과 또 친구들과 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 뭐 유추할 수 있다, 뭐 그쵸? 자, 이거 하면서 선생님들 이 과정 할 때 선생님들도 한두 번씩은 선생님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질문도 받아봤을 것 같아요. 과연 선생님의 정체감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십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많은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 보면은 부모님이 진짜 교사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냥 고민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교사의 길을 따라가고 또 뭐 사업가이신 분을 그건 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많이 부모님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선생님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교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나와 과연 잘 맞을까? 내가 뭐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당연히 해보셨겠죠. 안 해보셨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무튼간 저희 그 전문 상담 교사 쪽을 보면은 이제 타 교과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학생들과 지내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셔서 또 상담 쪽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 상담 교사 쪽으로도 하시려고 또 오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또 저희는 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하다 보면 또 선생님들의 그런
뭐라 하죠? 연륜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의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또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젊은 선생님들대로 아이들과 소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저희 아이들 봤었을 때 막 정말 선생님들처럼 졸업하고 파릇파릇 막 이렇게 딱 그 발령 받으셔서 오신 선생님하고 면담했었을 때는 그때대로 또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아이들과 소통이 너무 잘 되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막 노래방도 막 가는 것도 선생님이 막 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도 잘 해주시고 애들을 이해해 주시고 애들하고 되게 역동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고 실험 정신을 막 발휘하시고, 또 상대적으로 좀 연배가 있으시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때요? 아이들을 사랑, 안정감 뭐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또 아이들의 또 공부 면에서도 또 뒤처지지 않게, 근데 또 지나친 선생님들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다져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 자녀들 이렇게 면담 갔었을 때 보면 선생님들께서 그 교과 선생님이신데 상담 쪽으로 공부하시고자 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시다는 거를 또 직접적으로 얘기 나누다 보면은 이제 듣게 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감 상태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또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 또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항 보실게요. 4번 문항. 아이고. 이번에는 이제 그 전문 상담 교사랑 통합 학급에 선생님하고 이제 나눈 대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주와 동호라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적용한 차별 강화 기법의 명칭을 각각 쓰고 또 각 기법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한 가지씩 서술하라고 한 거예요. 자, 먼저 선주라는 친구를 한번 볼까요? 선주. 자, 일단은 자, 선주 보면은요, 수업 시간에 막 이상한 막 딱딱딱 거린다던가 막 이상한 소리를 꽥꽥 막 내면서 학급에서 이제 주의를 끌려고 하나 봐요. 그랬더니 선주는 영유아기 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아무래도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을 때보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에게 관심을 더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계속 부적절한 행동들이 유지되어 온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담교사가 네, 그럼 이제부터는 주의를 끌기 위해 선주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 반응해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손을 들도록 가르치고, 잠깐만요. 손을 들도록 가르치고 그 손 드는 행동을 반응해 주라 했잖아요. 그 손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반응을 해주라 그랬잖아요. 어떤 대체하는 행동인 거죠. 자, 일단 넘어가서 또 볼게요. 자, 동호는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닌다. 이번엔 동호예요. 동호는 막 돌아다녀요. 보통 수업 시간에 뭐 8번 내지 10번 그 이상도 막 자리를 이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호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동호가 돌아다니지 않고 8분간 수업에 집중할 때마다 동호가 좋아하는 활동을 한 5분 정도 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8분 이내에 또 자리를 이탈한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다시 8분을 관찰하래요. 그래서 이때 돌아다니지 않으면 다시 또 활동 시간을 주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8분간 수업에 집중할 때마다 동호가 좋아하는 활동 시간을 5분 정도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강화물이라고 그러죠? 강화물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일단은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문제 행동에 적용한 차별 강화 기법 명칭을 알아야 되니까 차별 강화가 뭔지, 차별 강화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같이 보실게요. 자, 차별 강화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 강화. 자, 대상이 여러 행동 중에서
하고 있는 행동의 그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거. 선택적 강화하는 방법이 차별 강화죠. 선택적 강화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요. 차별 강화의 종류 한번 보세요. 대체 행동 차별 강화, 그 다음에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다른 행동 차별 강화, 상반 행동 차별 강화가 있어요. 여기서도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함정이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처음 치른 선생님은 그러실 수도 있고 여기서도 조금 틀리셨어요, 선생님들. 자, 볼게요. 일단 대체 행동 차별 강화. 자, 문제 행동을 할 때는 강화하지 않아요. 그죠? 아까 뭐 무조건 막 소리를 낸 거나 이럴 때 그런 문제 행동을 할 때는 강화하지 않고 문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 무슨 행동?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강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즉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강화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소거를 결합한 거예요. 그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강화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소거를 결합한 거. 그래서 대체 행동의 기능과 문제 해결의 기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해야죠. 동일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소통 차별 강화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대체 행동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요. 대체 행동을 선택할 때 기준. 뭐예요? 당연히 문제 행동과 기능이 같아야 된다고 여기서 얘기했죠? 기능이 같아야죠. 그 다음에 대체 행동은 문제 행동보다 덜 힘을 들이고도 학생이 선호하는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수용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수용되는 행동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체 행동 차별 강화예요. 그다음에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볼게요.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자, 표적 행동으로 설정된 행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행동의 발생 빈도가 횟수죠, 횟수. 예, 발생 빈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행동의 빈도가 수용될 만큼 감소됐을 때, 수용될 만큼의 기준치로 감소되었을 때 강화하는 거. 그쵸? 빈도수가 적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강화하는 게 뭐다?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다. 또 세 번째 차별 강화 뭐예요? 이번에는 다른 행동 차별 강화예요. 여기서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일정 시간 간격 동안에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시간 간격 동안에 어떤 행동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끝나는 즉시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행동 차별 강화의 단점은 뭐냐면 다른 문제 행동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어떤 행동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강화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행동이든지 상관없이. 그럼 뭐예요? 다른 문제 행동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체 행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행동의 진공 상태, 그래서 대체 행동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효과적인 강화제가 그래서 필요하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반 행동 차별 강화가 있어요. 상반 행동 차별 강화는 문제 행동에 상반되는 행동에 대해서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양립하기가 당연히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어나 있는 거랑 앉아 있는 거랑 같이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랑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상반되는 거. 그래서 문제 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바람직한 행동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문제 행동의 상반 행동에는 강화,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은 소거하는 게 같이 여기처럼 같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예요? 그 대신에 상반 행동을 이렇게 찾기가 사실 쉽지 않다. 한정돼 있잖아요, 상반 행동은.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앞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 표를 한번 더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이게 좀 뭉겨져서 말이 안 나네. 뭉개져서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아까 다시 한번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는 정해진 기준치 이하의 표적 행동일 때 강화받는 행동. 목적은 뭐예요? 표적 행동 발생 빈도수, 발생 횟수가 감소되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다른 행동 차별 강화는 표적 행동 외에 모든 행동이 강화받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뭐예요?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에
증가가 목적이 되는 거고, 대체 행동 차별 강화는 표적 행동과 동일한 기능에 대체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대체 행동의 강화를 통한 표적 행동의 제거, 이게 목적인 거고, 상반 행동 차별 강화는 강화받는 행동은 표적 행동에 상반되는 행동인 거잖아요. 목적은 상반 행동을 통한 표적 행동이 제거되는 것, 문제 행동이 제거되는 것. 그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선주의 문제 행동에 적용되어진 차별 강화 기법은 뭐예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대체 행동 차별 강화죠? 대체 행동 차별 강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대체 행동 차별 강화로. 선주. 예, 이상한 소리를 막 내면서 이렇게 주의를 끌려고 하니까는, 자, 소리를 내면 반응해 주지 말고 손을 들게 해줘서 손들 때 반응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쵸? 손 드는 게 이제 대체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 대체 행동 차별 강화의 장점은 대체 행동의 강화를 통해 문제 행동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뭐예요, 그러면? 단점. 문제 행동의 기능과 대체 행동의 기능이 동일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 예. 그 다음에 동호회 문제 행동에 적용한 차별 강화 기법은, 예, 여기서 선생님들이, 예, 다른 행동 차별 강화예요. 대체 행동, 다른 행동. 자, 장점은 정해진 시간 안에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시간 간격 동안에, 아까 5분, 8분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8분간 집중할 때마다 좋아하는 활동을 5분 강화물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표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시간 간격 동안에 어떤 행동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강화를 하고, 예, 그게 바로 다른 행동 차별 강화인데, 단점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뭐예요?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인 거죠. 예. 하기 어려운 거. 단점은 꼭 굳이 나쁘다라기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상반 행동의 단점이란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반 행동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양립이 어렵고, 당연히 양립될 수가 없고.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어머나, 이거 이런. 자, 5번 보면요. 하린이 제시한 의사결정 이론. 예, 하린이 제시한 의사결정 이론에 근거해서 진호를 진로 상담한 과정 일부래요.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고 되어 있죠. 작성 방법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하린이 제시한 의사결정 과정에 근거해서, 예, 여기 가단계, 앞에 가단계 명칭을 쓰라 그랬어요. 단계 명칭 쓰고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린의 의사결정 이론에 근거해서 나의 밑줄 친, 여기 다른 유형이라고 돼 있죠. 해당하는 유형의 명칭과 이 유형의 특징을 한 가지 서술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장단점은 제외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앞에서 다시 보시면은요. 자, 진호가 얘기를 하죠.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외식업을 공부해서 아버지의 외식업을, 예, 물러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외식 사업을. 다 정말 비슷하죠. 예, 아버지가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할 생각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할 생각하고, 막. 그래서 일단은 매진을 하는데, 자, 여기도 진호가 브레이크가 걸렸나 봐요. 그죠? 자, 상담교사가,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나 보네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진호가, 제가 아버지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아 하는 일이 생각보다 즐겁지 않대요. 생각보다 즐겁지 않고 저랑 잘 맞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외식 관련 공부할 과목이나 실제로 하는 일 등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는 겁도 나고 걱정도 돼요. 막상 이제, 예, 보니까. 그쵸? 그랬더니 상담교사가, 지금 그 말은 진호가 마치 진로 선택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린다는 거죠.
그때 진호가 네, 뭔가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열정을 쏟아서 잘해낼 수 있는 직업을 새로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자, 이게 가고요. 이제 나 보실게요. 자, 하렌의 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의사결정 유형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호는 의사결정 시에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동적이며 어때요? 자,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동적이며 인정의 욕구가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게 무슨 유형이에요? 예, 의존적 유형이죠. 예, 조금 이따가 같이 볼게요.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 일단은 우리 진호는 의존적 유형이에요. 의존적 유형. 자, 그래서 이에 상담교사는 상담을 통해서 진호의 이런 의사결정 유형을 다른 유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다른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합리적. 예, 네, 합리적. 합리적 유형이죠. 합리적 유형. 네. 유형으로, 예. 자. 그래서 또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하렌의 진로의사 결정 과정 근거해서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렌의 진로의사 결정 유형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 또 선생님들 정리가 되시겠죠. 예, 하렌의 진로의사 결정 과정. 자, 합리적 유형 있고요. 직관적 있고요. 의존적 유형 있어요. 그죠?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이 있습니다. 뭘 추구해야 돼요? 합리적 유형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자, 내용면에서 보면요. 합리적 유형은 어때요? 자신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해서 예, 다양한 검토 후에 결정을 하는 거죠. 다양한 대안 검토 후에. 직관적 유형은요. 예, 말 그대로 그냥 직관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 의식세계 밑에 있는 직관, 그냥 옳다고 느껴지는 거, 여겨지는 거, 그거로 결정하는 거고, 의존적 유형은요. 예, 다른 사람이나 환경, 뭐 부모님, 뭐 이런 그 타인이나 환경의 기대와 요구 등에 따라서 결정하는 유형이 의존적 유형인 거죠. 특징을 보면은요. 예, 합리적 유형은 자신과 환경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 유형이겠죠. 자, 예견되는 상황에 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유형이고, 직관적 유형은요. 얘 굉장히 감정적이죠. 자신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편견적인 평가를 내리고요. 그래서 뭐 정보 수집이라던가 대안 검토, 결과에 대한 예견 등이 이런 그 통계적인 거, 명확한 거 이런 그런 자료들이 거의 수반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의존적 유형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부정하죠. 그래서 불안감은 해소되지만 어떻게 해요? 만족감 역시 감소가 되죠. 장점을 보면은요. 합리적 유형은 당연히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실패 확률도 낮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심리적 독립과 성장에 도움이 되죠. 직관적 유형은요. 일단은 시간이 적죠. 빨리빨리 그냥 직관적으로 해결해 버리니까.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돌발 상황이 막 발생했을 때 미처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때는 유리해요. 직관적 유형이요. 의존적 유형 보세요. 아주 사소한 일을 결정할 때 이제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또 잘 모르는 문제를 결정할 때도 적합하고 근데 좀 더디죠. 주변의 정을 덜 받고요. 단점을 보시면은 합리적 유형은 시간이 많이 들죠. 굉장히 신중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을 너무 기한다라고 했었을 때 너무 신중하게 그런다. 그러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돌발 상황에서는 적용이 힘들고 자, 직관적 유형은 네, 너무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실패 확률이 높죠. 또 일관성을 요구하거나 장기적인 일에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 역시 적합하지가 않은 게 직관적 유형이죠. 자, 의존적 유형은요. 예, 일단은 남 탓하기 쉽죠. 내가 잘못되면 아이 진짜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저 친구 때문이야. 다 남 탓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리고 소신 있게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할까요? 못할까요? 잘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형태를 보면은요. 합리적 유형은요. 계획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요. 직관적 유형은 올바른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의존적 유형은요. 수동적이라는 거죠. 예.
이번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몇 번 나왔었어요. 반두라의 관찰학습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이것도 이제 기출에 나왔었고, 약간 사례면 변형돼서 나왔었던 문제들이에요. 자,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에 비추어서 이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라고 그랬죠. 대중매체와 학교 폭력 간의 관계를 설명한 글이에요. 대중매체 학교 폭력 간의 관계. 자, 볼게요. 자,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중매체에서 묘사하는 폭력적인 장면들이 학교 폭력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대요. 즉 학생들이 TV나 영화 속의 폭력적인 장면들을 보고 따라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작성 방법 볼게요. 자, 이러한 종류의 학습 명칭을 쓰래요. 뭐예요? 네, 관찰학습이죠. 관찰학습. 그래서 이 학습에 4가지 단계를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폭력적인 장면을 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걸 봐도 누구는 똑같이 따라하고 누구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거 있죠. 왜 그런지를 각각 설명하래요. 자, 볼게요. 자, 먼저 다시 한번 이 종류의 학습 명칭은 관찰학습이죠. 관찰학습. 관찰학습이다. 예. 관찰학습의 4단계는 뭐예요? 주의집중 단계, 파지 단계, 재생 단계, 동기화 단계. 주의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 단계죠. 네. 자, 학생들이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폭력적인 장면을 학습하지만, 예, 아까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수행 결과 기대에 관한 부분이에요. 인지적으로 수행 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즉 뭐냐면 폭력적인 장면을 보고 폭력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어때요? 수행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이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부정적인 결과 기대를 한다는 거죠. 수행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 기대. 부정적인 결과 기대. 똑같이 수행 결과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 이 비슷한 예제로 그 누나랑 남동생이 이런 폭력물을 봤는데 남동생은 학교 가면 막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런데 누나는 그러지 않았다. 맞나?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남동생은 여기 지금 긍정적 기대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긍정적인 기대 있잖아요.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나를 세게 보고 또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나도 느껴지는 게 있고 어떤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하니까 자꾸 더 그런 폭력물 같은 거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나 누나는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죠.